안녕하세요. 이광재의 끝내주는 인터뷰 시작합니다. 연일 세계적인 뉴스를 내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얼마 전에 이제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두겠다. 심지어는 위성 100만 기까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과연 공상과학에 나오는 얘기인지 아니면 비전인지 아니면 과연 언제 현실이 될 것인지 한번 우리 항상 명쾌한 말씀을 나누는 강정수 우리 덕화 총괄 에디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설날 잘 보내셨어요? 네. 먼저 이 공상과학 얘기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주 데이터 센터라는 일론 머스크가 이게 정확한 개념이 어떤 거죠? 우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상 데이터 센터는 거대한 공장과 같은 크기죠. 그렇죠. 물류센터, 큰 물류센터 같은 곳에 있어서 거기에 이 서버들이 설치가 되는 거고 인간도 24시간 상주를 하고 만약에 고장이 나면은 연락을 해서 트럭이 오든 뭐가 와서 AS 기사가 와서 금방금방 고치고 여기에 엄청난 전기를 공급하고 그 앞에는 요즘 다 데이터 센터 앞에는 이제는 AI 같은 경우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저장 장치도 다 있습니다. 워낙 전력을 쓰는 그 플럭추에이션이라고 그랬죠. 많이 쓸 때와 적게 쓸 때 이 폭이 커서 전체 망의 불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요즘 AI 데이터 센터는 다 BESS라고 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를 다 설치를 하고 뭐 이런 규모가 이제 지상 데이터 센터 우리의 전통적인 개념이라면 우주 데이터 센터는 이렇게 크지 않고요. 막 거대한 뭔가가 데이터 센터가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스타링크 지금 하늘에 많이 벌써 한 9,500개 가까이가 떠 있습니다. 이 스페이스X가 띄운 이것으로 지금 이제 여러분들 대한항공 타시면 이제 인터넷 타시고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선박들 전 세계를 오가는 물류 선박들이 지금 다 인터넷을 쓰고 있고 또 특히 이 인터넷이 무선 인터넷이 발전하기 어려웠던 특히 아프리카랑 오지 같은 경우에도 스타링크를 쓰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저궤도 위성이 아주 하고 있죠. 혁혁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거를 있죠. 100만 개를 띄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상과학이 아니라 1월 말에 미국의 FCC라고 하는 한국어로 하면은 이제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이라고 해서 연방통신위원회. 사실 여기는 통신 주파를 관리하는 곳이거든요. 여기에 100만 개에 대한 허가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허가서를 제출한 상태가 허가를 요청하는 요청서를 제출했는데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이미 그 문서도 공개가 됐고요. 거기에 보면은 1년에 약 3만 개씩 해서 아직은 뭐 100만 개가 한꺼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데 이것들이 크게는 이 북극과 남극 중심으로 이 흔히 말하는 위성 떼죠. 이 떼들이 플리트들이 여기에 계속해서 만들어지면서 또 물론 이제 위도 30도에도 조금 돌긴 합니다만 이렇게 하면서 지구를 감싸는데요. 100만 개가 감싸면서 이들이 서로 연결하는 분산 컴퓨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분산 데이터 센터가 우주에 만들어지게 돼 있는 개념입니다. 이런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아니고 약간 분산형으로 우주에다가 마치 곳곳에서 이 점처럼 연결돼 있는 이 위성들이 다 데이터 센터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왜 굳이 우주를 선택하는 거예요? 가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크게는 전력입니다. 오늘도 앞에 이정 대표님 전력 얘기를 했었는데 미국의 전력 그 생산 이 연간 전력 생산의 양은 대단히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근데 데이터 센터에 건설하려는 계획서가 지금 미국에 제출된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는 거예요. 이 전력을 공급하기 어렵고요. 전력을 공급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 발생하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빅테크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 지역 전기료가 인상되는 문제점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데이터 센터를 지면 지역에서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법적 투쟁도 하고 시민사회에도 거칠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들이 즉 인허가권도 문제가 되다 보니 빠른 속도로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이러한 인허가 부분에서 법적 재판 없이 이 쉽게 얘기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짓던 태양광을 짓던 이런 것들은 중국에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 가장 극명한 사건이 여러분 뭐냐면 1979년에 되게 오래전입니다만 미국에서도 원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작은. 그래서 이 쓰리 마일 아일랜드라는 이 원전이었는데 그래서 원전이 폐쇄가 됐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이것을 구매해서 재가동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워낙 전기가 급한데 정부가 안 주니 우리라도 이 가동이 중단된 원전을 벌써 30, 40년 된 원전을 1979년에 멈춘 원전을 사서 재가동을 시키겠다.
이 정도로 전력이 지금 미국은 급한 상태고 네. 전력이 병목이 되고 있는 거죠. 전력에 발목이 묶여서 AI 패권 경쟁에서 중국에 질 수 있다라는 이런 판단들이 있으니 일론 머스크가 그러면 우주로 가겠다. 이러한 지금 제안을 하게 됐던 이 배경에는 전력의 부족 그리고 인허가의 오랜 그 문제점들, 즉 데이터 센터도 인허가가 오래 걸리고요.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는 리드 타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번 허가가 나서 거기서부터 실제로 전기가 생산되는데 소송 없이도 7년이 걸려요. 근데 소송 없이 원자력 발전소를 전 세계에서 만든 나라는 중국하고 과거에 소련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9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9년 뒤에 데이터 센터를 져서 뭐 AI를 하자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도 지금 LNG하고 또 태양광도 많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태양광을 좋아하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빅테크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태양광도 지금 작년에 여러분들 통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미국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끝도 없이 네, 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전력이 전혀 들지 않는 왜냐하면 태양광으로 100% 하니까 전력이 전혀 들지 않는 우주 데이터 센터로 가겠다. 아, 그러니까 우주의 데이터 센터나 거기 태양광으로 이걸 에너지를 100% 받아들이겠다. 에너지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이제 발사 비용인 거죠. 발사 비용이 드는데 발사 비용도 지금과 같은 팔콘 9이라고 하는 지금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스페이스X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네. 이것이 연간 올리는 위성이 한 1년에 한 140번 정도가 뜨거든요. 네. 140번 뜬다는 건 정말 많이 뜨는 겁니다. 그 140번 정도가 뜨는데 여기에 그 올릴 수 있는 게 3,000톤밖에 안 돼요, 1년에. 그런데 100만 개를 띄우겠다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거고 크기도 작습니다. 왜냐 페이로드라고 하는데 이 위성이 싣고 갈 수 로켓이 싣고 갈 수 있는 위성이 크기가 작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스타쉽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엄청나게 큰 지금 스페이스X가 실험하고 있지만 아직 상용화된 거 완전히 완성 단계가 아니죠. 스타쉽이 되면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 200톤이에요. 아, 지금 팔콘 9은 여러분 22톤입니다. 그러니까 즉 거의 10배가 커지는 거잖아요. 크기도 크고요. 그러니까 물건도 많이 올릴 수 있고 여기에 이제 스타링크가 지금 버전 1이 지금 돌고 있는데 지구를 9,000개가 넘게 네. 여기에 버전 2, 버전 3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위성도 커지고요. 네. 여기에서 그리고 발사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에 심지어는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고장이 나면 버리고 또 띄운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주로 가게 되면은 효율적인가? 태양광을 직접 받고 규제에서도 자유롭고 근데 기술적으로 어려운 게 하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려운 게 어떤 게 있죠? 냉각이죠. 그러니까 냉각. 지금 아하. 사실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GPU를 돌리는데도 전기가 많이 들지만 계속 쓰니까 뜨거워져서 이것을 근데 우주로 식히는데 가면 100m씩 올라가면 마이너스 0.5도씩 과학 기술을 추워지잖아요. 얘기하는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추운 네. 건데요. 네. 우주는 진공 상태죠. 여러분 진공 상태에서는 아무리 뜨거워도 아무리 추워도 열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아하. 열은 전달할 때 공기를 이용하거나 그렇죠. 물을 이용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열을 식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뜨거운 여름에 뭐 또 뜨거운 여름이 아니라 조깅을 하거나 달리기를 하게 되면 몸에서 열이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열이 나는데 이건 공기에 의해서도 식혀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제 몸이 빛을 냅니다. 발열이라고 하거든요. 복사라고 하는데요. 네, 네, 빛을 여기서 적외선 같은 걸 내면서 열기가 빠져나가요. 그래서 라지에이터 같은 걸 크게 쓰게 되면 충분히 우주에서도 이 열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문제 그러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위성이 큰 패널을 갖고 있습니다. 한쪽 패널의 위는 사실은 태양광을 모으는 거고요. 뒷면은 열을 식히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거 봤는데요. 네. 이 패널 크기가 무슨 그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크기던데 네, 네. 그런 게 있으면은 그게 이 100만 개가. 예, 그게 그런 큰 패널이 있으면은 그게 안보상이랑 굉장히 뭔가 공격이나 이런 데 취약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러시아가 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 네. 스타링크를 공격을 여러 번 했어요. 예. 근데 스타링크가 다 그거를 대부분 피합니다. 스타링크가 9,000개가 연결됐어도 이것도 인공위성이 지배하면서 자신들의 공격이 있으면 조금씩 방향을 틀 수는 있어요. 뭐 이런 부분으로 피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제 고장이 날 수 있거나 예. 또는 우주에 있는 아주 뭐 우주의 찌꺼기나 뭐 소행성이나 쓰레기들이 와서 부닥쳐서 이것이 또 하나의 파편 덩어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죠.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과학자들이 많이 100만 개나 띄우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소련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꾸 그렇게 할 거면은 거기 우주 공간에다가 핵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위성을 다 날려버리겠다.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네. 되게 근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면은 전 전쟁 세계가
네, 전쟁 선언이기 때문에 네. 마치 미국의 본토가 공격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분명히 안보의 이슈는 분명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공격하기 쉬울 수가 있다라는 이론들이 좀 존재하고 있거든요.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100만 기인데 일단은 그 3만 기 정도보다 매년 해 나간다는 건데 네. 중국도 이미 어마어마한 양을 신청했다면서요. 네, 중국도 여기에 맞불을 놓고 있고요. 네. 지금 사실은 저궤도 위성은 전체 세계적으로 볼 때는 미국의 스페이스X하고 중국이 싸우고 있는 네. 구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그 우주의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은 점하지 말자고 유엔에서 과거 1970년대에 결정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 공간에 대한 점유권은 국제 협약이 없거든요. 네. 그러면 100만 개를 너네가 띄우면은 거기가 너네 땅이냐 이런 주장을 지금 중국도 하고 있어. 우리도 띄우겠다. 네. 부닥치면 이렇게 서로 충돌만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누가 먼저 저비용으로 띄울 수 있냐의 문제인데 중국은 일론 머스크는 아무리 저비용으로 하더라도 그 스타쉽이 지구에서 띄우는 건 문제가 있으니 지금 달 기지를 만들겠다는 거.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달에서 그러니까 꿈인 거죠. 거의 공상과학이에요. 옵티머스 로봇이 가서 데이터 센터를 위성을 만드는 겁니다. 달에서 띄우면요 비용이 10분의 1로 떨어져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달에서 띄우겠다라는 네. 거예요. 궁극 그래서 100만 개를 치우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발사 올라가는 저항을 일단 없이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길이도 짧고요. 그렇죠. 그래서 달에서 띄우겠다는 게 일론 머스크의 계획인 거고, 그래서 달에다 공장을 짓겠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뭐 이런 부분에서 중국도 그러니까 지금 달 경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일론 머스크도 스페이스X도 화성만 가겠다, 달에다가 우리 에너지를 집중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미국 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속 압력을 내니까 얼마 전에 달 기지 짓겠다고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또 보고. 우주에서도 또 경쟁이라는. 네, 자, 맞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정리하면 우주에 띄우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통신 위성이 중궤도 위성이 있고 저궤도 위성이 있고 있을 네,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럼 저궤도입니다. 이거는 저궤도에 설치하는 것이다. 그렇죠. 저궤도를 설치하는데 한 70% 정도는 사실은 그렇게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북극과 남극에 이러한 이 궤도에 맞춰서 예. 24시간 태양을 볼 수 있는 곳에 띄우고요. 그래야 이제 태양 저걸 에너지를 네. 흡수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구에서 시각을 가리진 않을 건데요. 한 30%는 위도 30도에다 띄웁니다. 이거는 낮에만 태양광을 받을 수 있지만 여기가 가장 경제가 발전한 북반구죠. 특히 미국이라든지 예. 한국이라든지 이런 유럽을 지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낮 시간에 태양광을 받아서 바로 그리고 결과물들을 지상에다가 데이터 센터에 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분산해서 하는 이렇게 두 가지 구도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우주에 있으면 이제 서비스 만약 고장이 난다든지 뭐 이게 서비스 문제는 근데 한다든지 그다음에 우주로 가면 서비스가 좀 늘어지거나 그렇죠. 이런 게 있잖아요. 지연 시간의 문제인데요. 우선은 그것을 과학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물리학적으로는 우선 고장이 나면 아까 말씀드렸던 폐기하는 방식으로 갈 거고요.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우주에다 또 로켓을 쏘기에는 너무나도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주 쓰레기 논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레이턴시라고 해서 지연 시간 문제가 가장 많이 되는데 여러분 광 케이블이 가장 빠르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무선보다 광 케이블이 더 빠르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한국이 광 케이블을 일찍 깔아서 인터넷 강국이 됐던 이런 전례를 여러분 아실 텐데요. 레이저가 더 빠릅니다. 레이저가 데이터를 전송하는 속도가. 그래서 지금 저궤도 위성이 지금 빨라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도 쓰고 있는 이유는 레이저로서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레이저 전송으로 보통 해결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 위성과 위성끼리는 다 레이저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상 데이터 센터에 왜냐하면 지금 레이저로 전송을 한다는 게 무슨 얘기죠? 레이저로 쏘는 거죠. 레이저로. 네, 레이저를 쏘면 거기에 데이터를 심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 기술이 있어요. 네, 그런 기술 지금 쓰고 있고 지금 우리가 위성 통신을 한다라는 것에서 많은 부분은 지금 스페이스에 있는 스타링크는 서로는 그 레이저로 연결하고 있어요. 아, 서로는 레이저로 연결하고 있고 지상과 관련해서는 울트라를 쓰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구를 돌고 있는 우주 데이터 센터에서도 지상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되고요. 네. 여기다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겠죠. 네. 이것은 예를 들면은 지금 전통적인 울트라로 예를 들면 통신망으로 한다라면 라디오파로 한다라면 네. 자기네들끼리 연결은 레이저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의 데이터 센터에서 작동하는 것만큼의 속도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라는 것이 그 문서에는 적혀 있습니다. 이미 FCC에 제출했던 스페이스X가 제출한 우주 데이터 센터에 대한 자료가 여러분들도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 그 PDF 데이터에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설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재밌네요. 네. 아까 그 말씀하실 때 보면은 데이터 센터가 우주로 가는 건 거대한 게 아니고 작게 해서 네, 거기서 그거를 수만 개로 서로 연결한다. 연산하게 한다. 네, 그리고 거기는 레이저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네.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근데 물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래서 스페이스X가 3년 뒤부터 하겠다고 얘기했다라는 건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건데요. 네네. 여기에서 일론 머스크의 유명한 접근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배워야 될 부분인 건 한데요. The First Principle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는데 재사용 가능성 로켓 아무도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럴 이유가 없었으니까 예산도 그렇죠. 국가에서 지원해 주니까 네. 빵빵한데 굳이 뭘 우리가 재사용 로켓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빨리빨리 위성을 띄워올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여기는 화성도 가야 되니까 재사용 로켓을 안 하면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왜라는 걸 하고 그 왜라는 거에 따라서 기존에 알고 있었던 모든 사실을 하나하나 낱개로 쪼갭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새롭게 재구성하면서 가능한지를 타전을 해보는데 불가능하다면 안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그러니까 조그만 사실들, 물리적인 법칙들과 사실들을 새롭게 연결했을 때 가능하다면 언젠가는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물리학적으로 가능한 거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된다라고 보는 거죠. 전기차도 그래서 된다라는 거고 자율주행도 데이터가 모이면 된다라는 거고 연산 능력이 있으면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물리학적으로 볼 때 이 로켓을 쏘는 비용이 스타쉽에 의해서 월등하게 저렴해진다라는 거고 지금 너무 비싸서 못 뛰었지만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GPU도 일론 머스크도 얘기하는 것이 과거에는 GPU가 수명이 5년을 넘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블랙일부터는 7년까지 갑니다. 그럼 한번 뛰어서 7년 동안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베라루비는 더 올라갈 거고 즉 GPU의 내구성이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발열판도 지금 해결 못하는 건 태양광이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냉각할 수 있는 발열 기계 라지에이터를 어떻게 우주에서 이 규모로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스페이스X가 아직 답을 못 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발열판으로 가능하니 발열판을 키우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데이터 전송도 레이저로 하면은 광캐블보다 빠르니 해볼 수 있다는 거고 여기에서 물리학적 법칙으로 물론 이제 조금씩 이 적에 대해서 돌면은 계속해서 지구 중력에 빨려 들어가는 현상이 있어요. 근데 이럴 때마다 이 엔진을 써서 틀어줍니다. 근데 그 엔진을 쓰는 그 비용은 태양광을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연료를 쓸 수가 그러니까 과거에는 태양광을 안 했기 때문에 연료를 가지고 올라가서 위성이 돌다가 언젠간 떨어지거든요. 근데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하나의 물리 법칙을 따져보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러면 무조건 R&D 연구하면 된다라는 것이 First Principle이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의 이 접근 방식이거든요. 이런 방식을 쓰겠다는 거죠. 네?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하면 되는데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다.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왜 못하냐. 저는 이제 그 옛날 고등학교 다닐 때 아시모프의 공상과학 이야기라는 책 굉장히 탐닉해서 본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일론 머스크의 장점이라고 보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개발자였기 때문에 네. 왜라는 질문에서 자기의 목표를 정하면 이제 기술적인 과제들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네. 허들을 넘어가는 네. 이런 면이 상당히 도전적인 것이 상당히 창의적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예를 들면 자동차에서도 테슬라에서 이번에 사이버 캡도 나오고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 이제 썼던 것이 이제 48V 아키텍처라는 걸 쓰거든요. 예. 근데 물론 48V를 부분적으로 하이브리드라든지 이런 거를 토요타라든지 쓴 적은 있어요. 하지만 인류가 1960년대에 이거를 6V에서 12V로 바꾼 다음에 48V로 바꿀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굳이 안 해도 12V로도 차가 잘 달리니까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근데 왜 못해? Why not? 그럼 다 바꾸는 거죠. 부품을 다 바꾸면은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럼 훨씬 더 궁극에 가서는 경제적이라는 거죠. 이런 접근 방식을 갖는 것이 요즘 중요한 혁신의 방법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과학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허들을 하나하나 넘어가는 거. 네. 자, 근데 발사 비용 문제는 결국은 이 경제성 확보 문제는 어떤가요? 이제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스타쉽이 띄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예. 스타쉽이 띄어져야만 하는 거고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22톤을 지금 띄울 수 있는데 200톤을 띄울 수 있다는 거니까 당연하게 한 번 올라갈 때 발사 비용은
줄어들겠죠. 예. 거의 우리 공장의 규모의 법칙하고 똑같은 거니까. 200톤이면 어마어마한 그렇죠. 한 질량인데. 번 발사할 때마다 200톤이고 일주일에 2개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양들이 지금 우리 20톤 트럭 10개가 올라가는 건데. 그렇죠. 이런 것이 들어가니까 달 기지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거고 스타쉽이 없으면 달 기지는 못 만든다고 이제 일론 머스크는 보고 있는 거죠. 워낙 천문학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IPO도 사실은 지금 스페이스X가 이미 손익분기점을 넘겼어요.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을 넘기고 계속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굳이 IPO를 간다라는 것은 대규모로 초기에 스타쉽을 많이 보내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지금 본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경제성에서 보시는 거는 이것이 만약에 경제성이 달성되면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지금 아까 이정환 대표도 얘기했지만 킬로와트당 전기 비용이 국가 간의 경쟁력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저쪽 우주 데이터 센터에는 전기료가 안 드는 거잖아요. 발사 비용만 들어가지. 이건 뭐 데이터 센터 건설 비용하고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렇게 지금 일론 머스크는 주장하는 거고. 그러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지금 뭐 아마존도 그렇고 엄청나게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데 그들보다 비용이 저렴한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이 여기서 운영을 하면서 자기네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에게도 공간을 임대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훨씬 더 저렴하게 임대할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뭐 통신하고 연결돼 있으면 훨씬 더 강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맡겼던 고객들이 저리로 가버릴 거 아니에요. 또는 한국 같은 경우에 너무나도 비싸게 연구하고 있는데 저기는 10분의 1 가격으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2분의 1 가격인데 저기는 10분의 1 가격이라면 어마어마한 경제에 있어서 왜곡 현상이 스페이스X는 좋지만 왜곡 현상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따 우리 한국 문제는 좀 이따 해보고요. 이렇게 되면 국제적으로 반발할 가능성은 이제 중국하고 두 나라인데 이걸 어떻게 그런 규정을 만들죠? 그건 이제 두 나라가 합의를 해야죠. 근데 사실은 여기에 이제 과학자들도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하면서 두 나라가 싸우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 한국의 과학자들도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고 일본의 과학자들도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 100만 개의 위성이 궁극에 가서 바로는 안 되고 5년 10년이 걸리겠지만 그것이 완성된다고 치면은 여기서 지상에서 천체 만환경이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방해를 받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이 꿈꿀지 모르지만 밤하늘의 별이 아니라 위성 보고 자라야 되는 거잖아요. 충분히 그러한 정도의 규모면 지금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띠를 이루면서 인간의 눈에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했을 때 뭐 전 세계 시민들에 대한 그 조망권에 대한 비판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 사회적인 마찬가지로 반감과 여론도 분명히 일어나게 된다라면 국제 간의 조정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보상책이라든지 다양한 이슈들이 분명하게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AI 제국이 탄생하는 건데, 그죠? 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구글이라는 강력한 그렇죠. 회사, 그 다음에 스타링크라는 통신이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의 그 기업. 그러면 한국은 전기 문제, 데이터 센터 문제, 통신 이송 문제 이걸 어떻게 넘어가야 그래서 되는 요즘 거죠? 나오는 개념이 아까 전에 뭐 이정환 대표님이 일렉트로 스테이트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하나 더 나가서 일렉트릭 테크 스택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는 내연기관이 발전하면서 전기보다 훨씬 더 효능성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연기관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석탄을 썼던 거고 석유를 썼던 거고 원자력도 사실은 크게 볼 때는 연소시키는 건데요. 전기가 훨씬 더 우월한 기술이라는 것이 지금 증명이 되기 시작하는 거고 전기로 가고 있는데 전기를 생산하는 것, 전기를 저장하는 배터리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이 전기를 주고받는 것을 조정할 수 있는 이러한 이 전자 제어 능력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칩들 이걸 제어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총괄적으로 스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묶음이라고 하는 거고 이 묶음을 다 갖고 있는 나라가 결국은 승리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강조했던 것이 일론 머스크였다라고 보고 일론 머스크가 무슨 말을 하냐면 하지만 내 말을 들은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 그러니까 중국은 그걸 다 따라하고 있다는 거고 그것이 월등한 기술력에 도달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자동차 산업하고 조선업은 연결고리가 없었어요. 자동차 산업하고 예를 들면 다른 산업 뭐 중화학 산업은 연결고리가 없었는데 이제는 일렉트로 테크 스택은 모든 산업의 기본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이 배터리도 만드는 거고 이 만드는 것이 드론도 만들고 그렇죠. 드론도 만들고 이제는 조선도 만들거든요. 왜냐하면 배도 이제는 전기로 만들려고 하는 산업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이 기반이 전체 산업을 연결한다라는 과거로 치면 경부고속도로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주장들이 요즘 미국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뭐 중국 정부도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근데 정치적으로 기술을 볼 것이 아니라 기술을 잘못 이용하면은 정치적으로 보수적으로 또는 극우적으로 이용될 수 있지만 이거를 건강하게 사회적으로 정의롭게 이용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이러한 이념적인 어떠한 프리즘을 다 걷어내고 기술 자체가 지금 중요하고 한국 사회도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고 보냐면 이제는 일렉트릭 테크 스택 즉 아까 말했던 층층이 쌓여 있는 이 전기에 대한 종합적 기술을 못 가지면 모든 산업이 뒤처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관점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에너지, 전기는 리소스였어요. 즉 자원을 통해서 희소한 자원, 즉 석탄이나 석유나 원자력이라는 이런 희소한 자원을 가지고서 만들었다라면 재생에너지, 좀 원자력까지도 포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기술입니다. 테크놀로지, 기술은 뭐냐면 여러분 그 지금 태양광의 패널 가격이 사실은 수직 낙하했잖아요. 그렇죠. 배터리 가격도 수직 낙하하고 있는 거고 이건 왜냐면요. 기술은 어떤 속도를 갖고 있냐면 기술이 진보할수록 가격을 낮춥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에너지 가격도 이제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에너지 가격이 낮아진 적이 없어요. 태양광과 지금 풍력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기술로서 우리가 바라보면 이것을 규모 있게 만들어내면은 가격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전기차 가격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봇까지 나오면 훨씬 더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더 떨어지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관점을 바뀌어 해서 에너지를 기술로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고. 이념이 아니고 기술로 바라보자. 그렇죠. 그리고 기술로 바라보면 여기에 R&D 투자를 하면은 훨씬 더 계속 저렴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한국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좀 뭐냐면 뭐 공급도 공급이지만 전기 배터리 수요처가 너무 적어요. 한국에 여러분 2차 전지 투자 많이 하셔서 그 열풍이 있었고 지금 많이 꺼져 있지만 그런데 한국은 2차 전지 기술력은 좋은데 2차 전지 시장은 다 해외에 의존했잖아요. 유럽에 갖다 팔아야 됐고 미국에 갖다 팔아야 되고 미국에서 자동차 공장들이 또 안 짓겠다고 하니까 지금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렇죠. 우리는 내수 시장을 안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수 시장이 있어야 내수 시장을 발판으로 해서 뛰쳐나갈 수 있을 텐데 그렇죠. 내수 시장을 안 만들어 준다는 것은 가장 큰 문제라는 내수 시장을 왜 안 만드는 거예요? 그거가 이제 저는 이념적으로 접근했다는 거. 지금 서울시도요. 만약에 전기차가 20%를 넘으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전체 차량 중에 공급할 수가 없어요. 저희 송전망뿐만이 아니라 이 도심에 있는 이 전선의 굵기도 100% 전기차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20%가 돼도 감당 못해요. 20% 되면 다운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저희는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기 그 야상은 비상 상태인데. 근데 그렇게 그죠? 저는 그러니까 바꿔줘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언젠가 저희가 넷제로를 저희가 한국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바닷가에 있는 어선도 다 전기배로 바꿔야 돼요. 당연하죠. 그리고 한국에 지금 퀵 배달하고 있는 배달 서비스는 오토바이들 다 전기 오토바이로 바꿔야 돼요. 맞아요. 근데 왜 그걸 늦게 가서 바꿔요? 미리 바꿔서 그 산업을 키우고 그 산업을 수출해서 여러분 타이완에 있는 오토바이 회사는 미국 증시에 2년 전에 상장했어요. 전기 오토바이 회사가. 맞아요. 왜 우리는 오토바이 회사는 상장 못 합니까? 미국에? 그러면 오토바이도 정부가 다 지원을 해서 배달하는 모든 오토바이만 다 만약에 퀵 오토바이만 맞아요. 전기 오토바이로 바꾸고 거기에서도 스타트업이 나오고 거기에 있는 기업이 상장하고 거기에 코스닥이 상장하고 코스피에 상장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고 한국의 그 통통배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이 어선들도 조그만 어선부부터 해서 큰 어선까지 다 전기 어선으로 지금 미리 바꿔서 수요처를 만들면 그 기업도 일어나겠지만 여기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여기에 전기를 제어하고 그러면 항구마다도 충전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기술도 엄청난 기술이거든요. 그리고 그 배들도 이제는 배터리로 바꾸면서 칩도 알겠습니다. 들어가는 제어가 되고 소프트웨어가 중요하게 되고 그들의 위험 신호를 다 뭐 예를 들면은 뭐 해양청에서 관리한다든지 이런 식의 구조를 만들면은 수요처를 만들어주면 여기에 관련된 스타트업은 생길 수 있고 기업은 팔리는 시장이 있으면 만들어집니다. 지금 문제는 팔리는 시장이 다 해외에 있는 거예요. 아하, 알겠습니다. 우리 과거 우리가 뭐 현대자동차도 국내 내수 시장을 만들어주면서 결국은 성장했다. 그렇죠. 맞아요. 제가 그 배달하시는 분들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네. 다 젊은 친구들이 오토바이를 자기 돈으로 사고, 네. 그러니까 보험료도 많고. 네. 이런 부분을 차라리 정부가 좀 도와주는 의미에서 렌탈하고 전부 전기 오토바이로 하고 네. 그 자동차 중에서도 고급 전기 자동차보다는 배달하면서 다니는 이런 거를 가장 많이 다니니까 골목골목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공기도 깨끗하게 하고 또 서민 생계도 도와주고 이러면서 시장을 만들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선 같은 경우에도 큰 어선보다는
그 정말 이 자영업 수준의 그 어선들이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 배 보면은 거기 우리 등유 같은 거 또 네. 세금 네. 그 기름값 싸게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어부들의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 다 바꿔야죠. 아하. 네? 마을 버스도 힘들어하는데 마을 버스도 다 바꿔야죠. 자 그러면 네. 자 우리 스스로의 이렇게 진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미국이라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AI 제국주의, 이 네. 통신망까지 갖고 있는 거 우리 지금 형편없잖아요. 우리는. 네. 그럼 통신과 우주의 데이터 센터와 우리가 근데 저는 그래서 이거는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타이완이 예를 들자면 되게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지금 세 번째로 저궤도 위성을 띄우려고 하는 나라가 타이완이에요. 왜냐하면 이 뭐 타임즈라든지 뉴욕 타임즈가 보도를 했던 건데 우크라이나 전쟁 나자마자 일론 머스크를 중국 정부가 부릅니다. 우크라이나 도와줬듯이 우리가 타이완하고 전쟁한다고 타이완을 도와줄 경우에는 여기 상하이에 있는 너네 테슬라 자동차 빼야 된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타이완은 도와주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 갈등이 중립적으로 임하겠다. 그건 뭐냐면 타이완 같은 경우에는 저궤도 위성이 전쟁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저궤도 위성을 띄우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지금 중국 정부가 갈등인 것은 스페이스X의 팔콘 9에 띄우면 안 된다. 타이완 건 받아주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타이완은 타이완이지만 우리도 나로호도 만들고 계속해서 우주 강국으로 가려고 하는 독립적인 것도 해야 되지만 지금 당장 저궤도 위성을 한국도 저는 띄워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스페이스X를 통해서.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2,500달러를 투자하는 가운데 우리가 마스가라는 조선 협력이 있었다면은 AI 협력도 있었지만은 통신 협력에서 우리가 5G, 6G는 세계 최강이니까 네. 스페이스X와 우리와 좀 결합하는 우리도 물론 스스로의 몇 개의 저궤도 위성은 있어야 되겠지만 통신망의 부분에 이것이 마련되지 않으면 AI 시대에 전 세계 커버리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사실은 한국에 많이 보도가 안 됐는데요. 작년 2025년 12월에 워싱턴에서 열렸던 엔비디아 행사에서 엔비디아가 중요한 젠스런이 발표를 합니다. 그 이후에 그 다음 주에 한국에 와서 깐부치킨 가는 바람에 그 이슈가 다 덮어졌거든요. 노키아에 투자를 합니다. 엔비디아가. 그러면서 6G는 첫 AI 통신망으로 간다. 당연하죠. 그렇게 지금 선언을 하면서 노키아가 여러분 뭐하냐면 과거에는 단말기 휴대폰을 만들었지만 지금 통신 장비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한국이 이게 5G, 6G 여기서 절대적 우위를 반도체 다음으로 가져야만. 그렇죠. 그래서 노키아가 만드는 통신 장비에 엔비디아 칩을 집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신 장비가 만들어지는 곳은 데이터 센터는 되게 지역 외곽에다가 대형으로 지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중개소는 도심 곳곳에 있거든요. 거기에 엔비디아의 AI 칩이 들어간 노키아의 장비로 깔게 되면 어떤 질문은 우리가 이용자들이 여러분 시민들이 소비자들이 질문하면 어떤 건 데이터 센터까지 갔다 와야 되지만 굳이 갈 필요 없는 질문들은 바로바로 이 통신 장비에서 답을 해주는 거고. 당연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6G에 대한 전망을 AI 네트워크로 엔비디아가 밝혔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 근데 한국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판교 같은 데도 보면 우리가 빌딩 같은데 우리가 6G나 28 5G. 네. 거기에 5G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많이 뚫고 가지는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모스트가 많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훨씬 더 4G보다 5G에는요, 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짧기 때문에 대단히 많이 중개소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5G, 6G가 있어야 AI나 로봇이 작동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동차도 연결하고 로봇도 당연하죠.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근데 6G에 대해서 이것을 AI 네트워크로 가겠다는 정보안이 없거든요. 근데 그래요? 이거를 AI로 망으로 그러려면요 여기에다가 레벨리온 칩이라든지 퓨리오사 칩을 다 꽂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전통적인 블랙엘이나 GPU가 아니라 NPU를 꽂으면 되는 거거든요. AI하고 6G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 6G를 AI로 가서 중개소를 다 AI 데이터 센터로 만든다.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판교라든지 대학교라든지 여기가 핵심 거점 공단 같은데 이걸 해야 될 텐데. 그렇죠. 그래서 AI 네트워크라는 단어 자체가 AI 네이티브 네트워크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엔비디아가 그거가 2025년 12월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 단어가. 자, 알겠습니다. 오늘 이게 할수록 재밌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은 우리 한국에 가야 될 길이 많네. 저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보통 이제 소버린 AI라고 저희가 많이 주장해요. 저는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소버린 인프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소버린 AI 인프라로 가서 정부가 신경 써야 될 것은 훨씬 더 인프라입니다. 그래야 그 위에서 AI가 꽃을 피는데 사실은 대표 저는 AI 모델 만들고 그다음에 칩 구매하는 걸 정부가 나서 이거 잘했어요.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만 머물렀고 거기에 맞는 그 다음에 제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AI 시대에 맞는 장대한 산업의 새로운 설계, 새로운 인프라. 여기 인프라는 전력을 만드는 것도 송전망 전통적인 인프라도 들어가지만 아까 말했던 일렉트로 테크 스택, 즉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수요 시장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이거를 써버린 AI 인프라로 저는 해도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써버린 뭐 전기 인프라로 해도 되고요. 좀 새로운 개념으로 사회 정책이, 저는 경제 정책이 새롭게 구성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버린 AI도 중요하고 서버린 AI 인프라, 그러니까 결국은 전기와 데이터 센터와 통신과 반도체 이런 전체적인 결국은 AI 시대의 새로운 빌딩, 그죠? 그걸 어떻게 만들어내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항상 우리 강정수 박사님 우리가 결국 AI 시대의 새로운 산업, 새로운 도시, 새로운 삶, 새로운 이 질서를 어떻게 만들어내갈 건가, 여기서 우리 길을 찾는 시간. 오늘은 일론 머스크가 주는 우주에 건설하는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강정희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계는 AI라는 전쟁으로 빠른 속도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으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요. 우리 20세기 낡은 체제가 앙샹레즘이 이제 끝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판결을 보면서 많이 했습니다. 우리 정치 검찰들, 정치 군인들, 정치 경찰들, 그리고 정치 공직자들, 이제 그 권력을 이용해서 국민을 억압하던 그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눈 내리는 거리에 이 불법 개혁을 막으려고 했던 수많은 시민들과 젊은이들의 그들의 애국심이 이 나라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당시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 충직한 군인들, 충직한 경찰들, 나라를 사랑하는 시민들, 공직자들이 함께 이 위기를 넘어왔습니다. 이제는 이 낡은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정상적인 국가로 나아가야 미래가 있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나라를 향해서 멋진 도전이 계속 이어지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편으로는 이제 내란이라고 하는 건 상상하면 범죄가 되는 그런 정상적인 국가가 됐으면 좋겠고, 좀 전에 강정수 박사님과의 대화처럼 미래로 질주하는, 내일이 기대되는 나라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